예, 안녕하세요. 오늘 세뇌 탈출에서는 처음이죠. 세뇌 탈출에서 손님 모시기를. 예, 저희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이름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최소한. 실무로는 아닌데, 북한 인권운동을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열심히 하고 해오신 전문가세요. 그렉 스칼라듀 북한 인권위원회,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제 Executive Director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사무총장으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을 모시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너무 한국말 잘하시죠? 네, 나중에 왜 이 비밀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저도 제가 제 자랑 좀 하면, 그 전에 어디서 이렇게 한 1년 동안 강사를 엄청 뛰어갖고 한 1억 정도 벌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보셨네요. 그게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그러니까 정보기관 쪽이에요. 예. 집에 갖다 주기가 좀 그래서 그걸 갖고 무슨 짓을 했냐? 효자동 앞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499일 동안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철야 24시간 365일 농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북한 인권운동 커뮤니티에는 별로 이름 안 넣는데 좀 그런 좀 독한 일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의한 강제 북송을 그렇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인권 요인이죠. 예, 그렇죠. 이게 UN 난민 조약에 의하면 1951년 네네. UN 난민 조약에 의하면 이게 중국도 거기 인준했고, 그렇죠. 이게 절대로 강제 북송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계속 중국은 그래도 탈북민들을 계속 보호하지 않고 강제 북송시키고, 저희들이 저기 함경북도에 있는 12호 교화소, 12호. 예. 정거리 교화소라고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 위성 사진 분석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들하고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거기 수감되어 있다가 석방된 분들하고 석방돼서 탈북한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위성 사진 분석도 하고, 결론은 거기에 12호 교화소에 수감자 수는 약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5만 명 아니 5천 명? 5천 명. 5,000이죠. 5천 명 되는데요. 그 5천 명 중에 20%가 약 1,000명 정도는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그 1,000여 명 여성들 중에 800여 명이나 80%나 중국으로부터 강제 북송을 당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보면 돼요. 교화소에 여성 수감자들 중에 80%나 강제 북송을 당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른바 진보 혹은 이른바 좌파의 문제점이 뭐냐면, 난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레퓨지잖아요. 난민에 대한 어떤 이 마인드가 있다면 당연히 일찌감치부터 중국을 떠돌고 있는 수십만 명의 탈북 난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951년 UN 난민 조약에 의하면 밖에 우려가 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치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중국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난민이라 하면 너무나 이렇게 이중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중 기준이면 안 된다고.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강제 북송을 차단시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에는 몇 명 정도가 지금 중국에서 떠돌고 있다고 봐야겠죠. 저거 얼핏 듣기 10만에서 한 30만 사이쯤으로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보긴 보는데요. 한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2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죠. 또 들락날락거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칼라듀 선생은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단체고 실제로는 북한 인권 운동에 거기가 성지구 1번지예요. 국내에서 시작하기 전부터 제일 활발하게 했었으니까 그 이제 북한인권위원회가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들의 북한인권위원회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인권 상황만 네네.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단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2001년도에 설립된 단체인데요. 그 이후로는 지난 17년 동안 약 30건의 책과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예. 이 단체를 설립한 분들은 이게 그 전에 고위 관리하던 분들이고 외교관 하던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학자 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이게 뭐 기업에서 뭐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훌륭한 미국인들이 모여갖고 예. 상황을 보니까 네네. 그 당시에서는 약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정치, 안보, 군사 이슈에 관한 연구 자료가 있었는데요.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설립한 거예요. 저희들의 주요 임무는 바로 북한의 정치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think tank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연구원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인권이기 때문에 뭐 변호 활동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면도 있고 저희들은 뭐 UN 기관에 가서 변호 활동을 하고 UN 그 스테이터스가 좀 특이하죠. 그 단체가. 예,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주 UN 대사이신 니키 헤일리 대사님에 의한 기적입니다. 저희들은 저 그 여자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죠. 강하게 생겼잖아. 뭐 헤일리 대사님뿐만 아니라 저기 에코석 대사도 켈리 카리도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신없이 뭐 변호 활동하고 로비 활동을 했으나 뭐 로비 활동보다는 거기 대표부들하고 만나서 저희들의 일에 대해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협의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Consultative status. Consultative status. 협의적 지위. 이제는 그러니까 유엔의 회의에 직접 참가해서 의견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위를 받은 시민 단체들이 완전히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데요. 이게 한 나라만 인권 유린국인 북한만 연구를 하는 조사를 하는 단체는 유일합니다.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국의 PScor도 그러한 지위를 오래전에 받았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하고 저희들은 북한 인권만 전문으로 합니다. 물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예를 들면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농담입니다. 그러한 국가들은 많이 저항하고 많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컨설터티브 스테이터스를 우리 저기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인권위원회가 유엔으로부터 컨설터티브 스테이터스를 받는 거를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는 반대를 했지만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슈퍼우먼 니키 헤일리가 그 모든 걸 뚫고 남아공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또 반대했어요. 저쪽도 반대했어요. 거기 아직도 아프리카노예요? 뭐야? 아니면 아니죠. 거기 흑인들이 혹은 거기 아무튼 그 폴리티컬 인종과 상관없고요.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그 얘기 들으면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좀 남아프리카 아파르타이드 인종 차별 정책을 그렇게 제거한 남아공화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글쎄. 네,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넬슨 만델라 그분
넬슨 만델라하고 피델 카스트로하고 관계가 아주 가까웠으니까 미국이 ANC, 아프리카 ANC, 아직까지는 미국이 만델라가 구속되어 있는데요. 미국까지 아직까지 만델라를 지원하지 않는데 지지하지 않는데 그 전부터 카스트로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이제는 저쪽에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북한을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의 정치는 아프리카너들, 그러니까 백인 쪽이 아니고 전혀 다수 그 ANC 그 뿌리나 혹은 그런 아무튼 그 머저리티를 이루는 ANC, 그쪽에서 이게 뭐 ANC든 뭐 아프리카너리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뭐 아파르타이트랑 싸웠잖아요. 아파르타이트랑 싸웠고 그렇게 지혜로운 지도자가 계셨는데 넬슨 만델라 이거 아주 뭐 평화롭게 나라를 변화시켰는데 이제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게 시민사회 적이 됐다는 거 보니까 안타깝고 북한 인권운동을 그 실제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남아공이 반대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참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남아공이 아프리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떤 나라인지 주의 나라들이 다 저희 변이 된 나라들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갖고 하여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외교관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Remember, we don't vote for this country. 이 나라를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we don't vote, we vote not only for North Korean people but also for all the Africans on the African continent. 그러니까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투표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눈물 나는 얘기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무조건 남아공을 따라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려운. 깨뜨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결국 에코석에서 그러니까 저기 NGO 위원회에서 일단 했고 이제는 에코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경제사회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NGO 위원회에서는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이게 완전히 UN NGO 위원회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서 자문 자격 컨설터티브 스테이트 자격을 주는 것을 UN NGO 위원회가 반대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는데요. 저쪽 대표부들이 질문을 보냅니다. 뭐 정부 펀딩을 받았느냐? 왜 한 나라만 조사하고 다른 나라 조사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뷰로크라시. 북한 뭐 정부 기관하고 뭐 협조를 했냐?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까 6개월 있다가 관료주의가 척박해. 6개월 있다가 또 같은 질문. 그러니까 니케일리 주 UN 미대사 그 여자분이 엄청나게 노력해 주셨겠네. She called for a vote. 이게 vote하면 투표를 하면 yes, no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NGO 커미티에서는 비정부 기관 위원회에서는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에코석으로 넘어간 거예요. 경제사회위원회 가서 거기서 뒤집힌 거죠. 거기서 뒤집혔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니케일리 대사님 만나면 there is a guy in South Korea who loves you so much. Yes, in South Korea, there's a guy in America who comes to South Korea. Remember? 한국의 니케일리 대사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지금 잠깐 농담성으로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이 단체가 이제 그 북한 인권 운동에 거의 초석이 되는 그런 단체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뭐 대답해 주시고 싶으실 정도까지 외교적으로 대답해 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한반도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격변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어쨌거나 저기는 그러니까 전체주의 다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 이게 사실 영어 번역한 거예요. 국내어 이런 용어 없었어요. 제가 다 번역한 거. 데모사이더 토탈리테리안 컬트잖아요. 근데
이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로 사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딱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게. 근데 이제 이거가 어쨌거나 자빠지게 지금 생겼는데, 제 이제 나쁜 머리로 이렇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컨틴전시라 그러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게, 그러니까, CBID를 거부하다가, 내놓고서 거부하다가, 이제 그 군사적 옵션으로, 맞아가지고 자빠지는 거. 그 다음에 CBID를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좀 인간적 얼굴을 가진 개혁개방 체제로 연착륙에 성공하는 거. 아니면은 쿠데타가 나가지고 미군을 불러들이는 거. 아니면 쿠데타가 나서 강성표방하다가 침공당하는 거. 한 4 정도로 저는 컨텐츠를 되게 나눠요. 근데 어느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대충 확률이 4가지라 몇 프로 될 것 같다 한번 봤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정치적인 얘기는 좀 민감하다, 예민하다. 그렇죠.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들의 단체는요. 네네. 거기서는 bipartisan이라 하죠. 민주당, 공화당 대표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시겠구나. 예를 들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미국 국제개발처 회장님 하시던 앤드루 나치오스 대사님. 또한 지미 카터,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제가 되게 싫어하는. 지미 카터 행정부 때. 저는 카터 파운데이션에 걸린 글 보면 거의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하여튼 그때 인권 차관보 하시던 분이 계시고 로버타 코hen 씨 저기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 조심하시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 워싱턴 DC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슈들이 많지만 동의할 수 있는 이슈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북한 인권이에요. 그렇죠. 여야당이 동의하죠. 네네. 이게 뭐 공화당, 민주당 다 통하는데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모두 다 그거 알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김씨 일가의 기본적인 최후의 전략적인 목표는 정권 유지, 생존입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무기라는 게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핵을 포기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너무나 비합리적인 얘기하려고 그렇진 않지만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은 제가 범죄 독재 국가인데요. 그러니까 반인류 범죄, anti-humanity crime. 아시다시피 국제 형사재판소 가는 거. 2014년 2월달에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마이클 커비. 마이클 커비 그분하고 그 할아버지. 오스트레일리아 그 법관 출신. 소니아 비제르코 세르비아 인권 활동가 또한 마르수키 다루스만. 그분이 인도네시아 출신. 그때는 대북 인권 보고관이었죠. 특별 보고관이었죠. 그때 그 백서가 화이트북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UNCOI 보고서. 그 UN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요인들이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너무나 심각한 인권 요인들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무서운 결론이거든요. 그게 anti-humanity crime은요. 반인류 범죄는 상당히 심각하죠. 그거는 그 반인류 범죄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어떤 나라 그러니까 non-extradition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인 인도 협정을 맺었거나 안 맺었거나 내놔야 되고.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저거 뭐야 저거 시효도 없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criminal regime이라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범죄적 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범죄 체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느냐 이게 UNCOI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김씨 일가 정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생존이다. 예. 하지만 국내는 이게 완전 정치 독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라는 거는 북한 내부. 북한 내부라 하면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는 권력 독점, 그러니까 모노폴리 오브 파워. 경쟁자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경쟁자는 예. 하나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장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면 온 한반도의 헤게모니를 얻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비대칭 전력을 가져야 된다. 핵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해리 해리스 대사가 그 옛날에 태평양 사령관 할 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예. 이게 세대 예. 압박 정책을 아주 제대로 아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는 외교 실험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외교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외교학과 출신이거든요. 또 플래처 스쿨 출신이고 외교를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셨어. 그리고 한국에서 학부 때 국어학번, 석사 때 구사학번. 문제가 뭐냐? 서울대 외교학과랑 서울대 정치학과가 별도로 있었는데 나중에 합쳤어요. 그러니까 후배 이리 와봐. 또 대선배이시네요. 제가 정치학과 아니야. 우리 또 칼같이 인사해요. 예. 그래가지고 말씀하세요.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그러니까 maximum pressure. 그러니까 경제 압박과 군사 압박 해놓고 요번에 이제 협상 드라이브 외교 압박까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절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물론 외교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요. 특히 그 전에는 정상 외교를 트라이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새로운 외교 정책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인 외교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외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 정권의 전략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생존, 생존 로직이 뭔지 정권 유지, 한반도의 헤게모니, 또한 미국과 핵을 통한 비대칭 전략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는 거 이게 계속 전략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역사 기록을 알아야죠. 외교 기록을 알아야죠. 이게 핵 비확산 조약 인준했고 또 탈퇴했고 핵무기 만들었고 이게 1994년도 제네바 협정도 그랬고 육자회담도 그랬고 한 번도 신용을 지킨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외교가 필요하지만 결국 외교적인 방법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니키 에일리 우리가 공동으로 사모하는 그 여인이 오늘인가 어저께 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계속 아주 오랫동안 더 기다려줄 수 없다. 외교는 하지만 그 무서운 말을 했더라고. 그 여자분이. 그렇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꾸 왜 사모의 염이 이렇게 들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She's very charming. She's extraordinarily charming. We have to be careful. Yeah, we have to be careful. The two of us are on camera. Okay. 그래서 일단 이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백악관이든 NSC든 이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는 전문가들이 많고 김씨 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를 속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아주 틀린 입장이거든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don't never try to play Trump예요. Don't ever try to play Trump. 트럼프 갖고 놀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 제가 그거 언제 절감했냐면 해리 해리스 딱 부임시키는 겁니다. 제가 테넷 탈출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성김씨 이런 분들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무게가 이렇게 크게 안 나가던 인물들이거든요. 역대 주한 미대사에 그렇게 무게 있는 인물들이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해리 해리스면은 이거 무시무시한 특히 이렇게 군사 긴장이 심한 지역에 올 때는 정말 무서운 카드거든 이거.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카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호주에 간다 그럴 때도 무게감 있는 존재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그 준분쟁 지역인데 사실은 그리고 분쟁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이런 핵과 미사일, 발리스틱 미사일, 탄도 미사일 같은 거를 연결돼 있는 그런 위기에서 저런 군사적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이게 거물이 온다. 이거 보통 메시지 아니에요.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분명한다고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또 신학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이게 뭐 아이디얼 시나리오 물론 뭐 북한을 뭐 개혁과 개방을 시켜갖고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나중에 통일하고 저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그게 아주 바람직한 시나리오지만 뭐 우리 모두 다 그거 알고 있죠. 현 네.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예. 뭐 경제 지원, 뭐 예. 세계은행, ADB, 아시아개발은행 그 예. 얘기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쪽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네. 뭐 예를 들면 북한과 같은 가난한 국가들이 저기 IDA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네. 국제개발협회, 뭐 아주 싸게 뭐 거의 이자 없이 지원을 네, 받을 뭐 수가 UNDP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UNDP보다는 세계은행, UNDP는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예. 북한에서 예, 예. 인도적 차원에서. 예, 인도적 하지만 이게 차원에만. 예. development, 디벨롭먼트 개발 차원에서. 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저쪽에서 원하는 게 바로 디스플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린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규율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럴 해저드가 좀 없고, 뭐 지원 들어가면 그게 회계장부가 제대로 나와야 되고, 시장 논리가 좀 통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야 지원이 된다. 국제기구 입장에선 이제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이 글쎄요. 필요합니다. 이게 자유재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네. 이게 바로 인권이거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안 되고 못 아까 들어가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계 자료를 이게 꾸밀 줄 알죠. 제대로 이게 네. 가지고 그리고 있지 이제 않거든요. 그 우리는 이제 currency sovereignty라 그러는데, Currency sovereignty. 예, currency sovereignty가 그러니까 이게 통화 주권 자체가 지금 붕괴해 있잖아요. 북한 돈이 아니니까 당비 낼 때만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적 통화는 위안화, 달러, 엔화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그 사회주의 체제 붕괴 과정을 소련에서 목도를 하고 온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에 북한 돈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일본의 은행이든 미국의 무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혹은 저쪽에 홍콩의 무슨 은행이든 간에 뭐 한국의 은행이든 외국계 은행이랑 합자를 한 은행을 방방곡곡에 설치를 하고 완전히 시장 환율로 북한 돈이랑 외화를 바꿔주는 그거를 도입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커런시 자체 살려낼 수가 없다. 하지만 그거 못하는 거지. 이게 미사일하고 핵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UN 체제가 있고 이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체제 갖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 미사일, 불법 거래 포기해야 되고 군사 도발을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이제 정치 경제 개혁이 필요하고 그게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예, 살아온 방식과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게 김씨 일가 정권 하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래,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 저기 우리 그 스칼라듀 그 선생 혹은 제 후배님께서는 원래 이제 로마니아 출신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예. 20살 조금 되기 전에 미국으로 오셨죠. 아닙니다. 20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으로 오셨구나. 한국에 10년 있다가 미국으로 갔죠. 가셨구나. 예, 한국에 먼저 왔다가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석사를 맞춘 다음에 여기서 몇 년 일하다가 결혼도 여기서 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연애만 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10년 있다가 어쩐지 미국으로 가서 한국의 비리풀 레이디 한국에 여자 굉장히 이쁜 여자 한 명이 없어졌어. 나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로 간 게.
하여튼 10년 있다가 예, 예. 미국으로 가서 이제 플래처 스쿨 2년 동안 다니고 예. 졸업한 다음에 예, 예. 워싱턴 DC로 이사 왔고 예. 지난 16년 동안 계속 예, 예. 워싱턴 DC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예. 그 이제 저 사실 로마니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잘못했냐면 80년대 말쯤 되니까 이제 88 올림픽 할 무렵 되니까 한국 경제 잘 나가고 잘 살고 뭐 민주화도 된 것 같고 하니까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지 뭐 이런 거 이제 다 지나간 얘기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6.25 때의 본능적 반공, 안 죽으려는 반공, 굉장히 인스팅티브 엔타이 커뮤니즘에 가졌던 깊은 뿌리를 철학적 사상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고 그냥 물질에 취해서 그냥 웰스에 취해서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에 취해 갖고 그냥 속물화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3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구나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구권 이스턴 블락에 이제 루마니아 대표적으로 들어가죠. 무너지면서 그때 거기 출신 지식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이렇게 봤나를 책을 뒤지다가 루마니아의 대학자 있잖아, 타스마니노. 블라디미르 티스마나노,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 타스마니노 그 양반이 쓴 책이 참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게 공산주의든 나치즘이든 전부 토탈리테리아니즘,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하나의 병적 증상으로 보는 거죠. 사회적 질병으로. 그러니까 socio psychological collective diseas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 집단적 심리 질병이거든요. 이게 전체주의라는 게 이게 피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 계급의 이름이든 민족의 이름이든 그런 게임인데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걸 딱 같이 놓고서 이게 동질적인 거고 동전의 앞뒷면이다. 극우 전체주의든 커뮤니즘이든 그런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런 좋은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루마니아에 이런 훌륭한 루마니아 출신의 지식인이 있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나 뵙는 거죠. 루마니아 출신은 사실은. 그러세요? 그 인구가 얼마나 돼요, 원래는? 현재 2천만 명이요. 좀 줄었죠.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 2,300만 명.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한 29년 전에. 20년 전에 3,300이 오래 줄었죠. 왜 줄었어요? 많이 그러면? 나왔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출생률이 좀 떨어졌고. 출생률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민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은 한 400만 명 정도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 나온 거죠. 거의 뭐 인구의 20%죠. 엄청 나온 거죠. 짧은 시간으로 보면 불과 30년 만에 인구의 20%가 나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낫죠. 완전 살기는 훨씬 난데. 살기 훨씬 낫지만 이게 아직까지 공산주의 증후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특히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이게 제대로 이게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옛날 공산주의 독재 시대의 영향이 그때 90년대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환기에 다른 동구권 나라들보다 좀 더 힘들었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이제는 루마니아도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2007년 1월 1일에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유럽연합 나라들 중에 이게 GDP가 가장 낮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럴 거예요. 거기 워낙 또 풍부한 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도 네이토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미국 공군 기지도 루마니아에 있고 해군 기지, 공군 기지 루마니아에 있고 루마니아는 랜드록드 그러니까 내륙 국가가 아니고 일부가 흑해죠. 흑해에 트여져 있어요. 흑해.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30년 전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남아있는 문제 중에는 뭐 부정부패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이게 하여튼 정치 생활이 좀 시끄럽고 안정되지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동구권 나라보다는 거기
여기서는 뭐 국수주의 때문에 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루마니아는 주로 부정부패 유일하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이슈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 미래가 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루마니아 잘 모르지만 우리도 제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한 그 북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게 제주도 가는 것보다 빨리 걸리잖아요. 그렇게 지근거리에 무지막지한 블랙홀과 같은 힘을 가진 제국을 두고서 우리가 길을 못 피고 살은 우리는 아주 그러면서 어떻게든 아무튼 안으로 뭐 병적으로 뭐 막 꼬부러져 들어가더라도 아무튼 자기 아이덴티티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게 한국인들인데 루마니아는 지난 한 500년 동안 그때 말씀하셨듯이 무시무시한 제국을 맞섰잖아요. 오토만 터키 그렇습니다. 그 오토만 제국. 그 우리가 지금 좀 우습게 보지만은 이 19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이었죠. 네. 에집트까지 다 오토만이었으니까 한때. 그 아랍 전체 다 오토만이었고 네. 그 오토만과 유럽을 경계짓는 나라가 루마니아였어 500년 동안. 그래서 오토만을 막아냈다고요. 유럽으로 들어오는 최전선 국가에.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그 저기 어디야 그 반지 잠깐만요. 그 뭐죠 재밌는 매화 요새 엄청 뜨는 거 있잖아요. 세븐 킹덤스 스론. Game of Thrones. 게임 오브 스론스.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보면 북방 막아내는 그 맨 북쪽 나라 있잖아. 그렇습니다. The Wall. The Wall. 그 그렇습니다. 북방에 그 막아내는 맨 그 슈타크 그 저기 그 사생아가 가서 이끌어 요새. 그런 역할을 그런 무력 역할을 했던 나라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가 굉장히 뼈가 굵은데요. 예, 이메일 보내주실 때 그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요. 내장탕 좋아하는 용감한 민족. 그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장탕 좋아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오토만이랑 맞부닥쳐야 되니까 그 터키나 오토만 쪽 음식의 풍습을 또 차용을 한 거예요. 흡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장을 그 소 내장 끓여서 그렇게 기름지게 먹고 힘낸다는 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게 뼈가 굵은 일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스만 터키 군인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사실. 내장탕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이쪽은 이제 그 초원 벨트, 유라시아 스테퍼 벨트, 이제 그 흑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쫙 그 카자흐스탄, 남시베리아 달려가지고 여기 내몽고까지 오는 그렇습니다. 그 유라시안 초원 벨트의 음식이죠, 그게. 예. 하여튼 뭐 500년 동안 싸우다 보면 서로 알게 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제는 터키에 대한 무슨 반 터키 감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루마니아는. 아,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하나도 없고. 터키에 가면 트레디셔널 루마니안 디쉬가 있을지 몰라요. 터키에 가면 옛날 루마니아 음식이나 혹은 옛 그리스 음식들. 예, 그러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마주쳐 있으니까. 네. 재밌죠? 참 세상은 그런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웅다웅하고 살아왔는데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고 보면은 다 인류야. 그렇죠. We are all human beings. 네. 그게 다 인류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밀을 하나. 아까 참 그 말씀하실 때 영어로 하셔가지고 우리 그 애청자님들께서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Transitional Justice라고 하면서 잠깐 과도기 정의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서 조금 더 말씀 여쭐게요. 이 전체주의 체제가 붕괴를 했다. 그러면은 예전에 대한 어떤 평가와 사법적인 그 형사소추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의 어떤 원리 원칙과 도덕 기준이 확립이 된다고요. 이게 없이 그냥 우당탕 넘어가면 옛날에 비밀경찰 출신들이 신분 세탁해서 여기 또 상류층 돼서 또 부정부패하고 있고 옛날 고위 당 간부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체격 좋고 제일 많이 배웠으니까 신분 세탁해서 여기 상류층 가 있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이 공산당이 일당 독재로 시장 경제로 나가버린 데는 아예 과도기 정의 이렇게
그런 게 없죠. 차라리 아예 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통째로 가서 상류층으로 변신한 거니까. 근데 그렇죠. 공산 전체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나갔잖아요. 동구권은. 그러니까 이 과도기정이란 문제가 있거든요. 옛날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리했냐. 그렇습니다. 과거를.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야, 그 복수 심리 아니야. 아, 그 복수라는 게 뭐 별거 있어. 그냥 덮고서 다 좋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만약에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면 그거 뭐 다 저기 장기 구속해서 다 무기징역 때려야 돼. 뭐 이런 그 사법 처리에 관한 거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평가가 더 중요한 건지 뭐 이런 어떤 그 조국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어렸을 때 자란 나라가 홈랜드잖아요. 어렸을 때 배운 언어가 마더텅이고 모국어고 생각하셨을 때 그 솔직한 감회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일단 중요한 이슈 뭐냐면 이 transitional justice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물론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라 하면 처벌할 수밖에 없고, 네, 그건 형사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형사에 처벌할 수밖에 없어. 뭐 그 반인도 범죄는 국내 재판소이든 네, 헤이그 재판소이든 재판소든 하긴 해야 되고, 물론 이게 뭐 맨 마지막에 뭐 수감자들 뭐 보호하고 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예외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근데 거기는 사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북한 주민들이 아니면 네네. 그 나라 주민들이 네네. 거기 동의하면. 그리고 아까 저기 남아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남아공에는 이게 진실과 화해 이런 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실과 화해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처벌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lustration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lustration. 그러니까 lustration.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 How do you spell it? 이게 독재 정권 때 고위 간부 했으면 당분간 5년이든 10년이든 이게 공무원 못하게 되어 있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그렇죠. 자격정지죠. Suspending of eligibility for high-ranking officer or publicly selected elected 자격정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격정지죠. 이게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도 자격정지라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공민권 정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직업을 못 가진다. 그렇습니다. 혹은 뭐 피선거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선출직에 나올 수 없다. 이런 자격정지 해야 된다.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꼭 감옥에 안 살리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과거로 매듭지었다라는 걸 확실히 하고 왜 매듭지었고 어떻게 평가한다라는 걸 못을 박지 않으면 그 사회의 원칙과 기관과 도덕이 안 선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루마니아와 같은 경우에는 사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고, 고위 간부들이 주변 나라들 보고 뭐 이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나라로 변하면 우리도 will be winners. 대성공한다. 신분 세탁해서 그렇죠. 신분 당 간부나 세탁해서 비밀교청 간부들이 이렇게 옮겨 타는 거. 정권을 떨어뜨리고, 물론 고위 간부였는데 독재자를 지지하지 않고 이게 반공산주의 혁명을 막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메리트가 있었죠. 하지만 물론 나중에는 전환기에는 보면 옛날에 고위 간부 하던 사람들, 정보 장교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성공했죠.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소련도 그래요. 러시아도 FSB들. FSB들 그렇죠. KGB 출신. 그 KGB를 FSB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글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나 헝가리나 분단되어 있던 나라들이 아니었고, 이제는 대한민국하고 여기는 다르게 돼요. 여기는 다르게 돼요. 여기는 달라요. 그러면 주민들의 눈높이가 한 번이라도 물 것 같으면 바로 대한민국 수준의 익스펙테이션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엄격한 걸 요구하게 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확 높아진다고 한순간에. 키포인트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북한에 사교가 들어온 거야. 안 그랬으면 쟤들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쟤들 개혁개방 갔다고 옛날에. 근데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개혁개방이라는 거는 일당 독재하면서 여기 지배 계급이 지배하던 뭐 비일경찰이든 공산당이든 간부하던 자들이 국가주도의 시장경제에 부패한 상류층으로 신분 재탁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좀 똘똘한 공청회들, 커뮤니스트 유슬리그, 걔들 좀 앞세워서 키워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 공산주의 청년동맹회들. 근데 여기 북한에서는 이거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주민들의 눈높이가 뭐 물고 한번 튀면 하루아침에 달라지니까 이 신분 세탁 과정의 속도와 범위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 개고생하는 게 우리가 성공해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구나. 네. 아니, 한국에서 한국말로 제가 이 말해도 이 말 알아듣는 사람 드물어. 역시 대학은 좋은 데 나고 봐야 돼. 우리 후배는 똑똑하다. 근데 저 못 나왔어, 데모하느라고. 중퇴예요. 하여튼 일단 뭐 여기서는 성공했고, 네. 사실 뭐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 주민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보 전달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네.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동유럽에서도 상당히 중요했고, 이게 뭐 하룻밤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예. 하지만 계속 북한의 네네. 부정부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 김시일가까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설명해주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안목을 자꾸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죠. 북한 주민들. 안목만큼 만드는 거거든, 세상은. 뭐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예, 설명을 해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듣기 설명. 예. 이제는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어요, 뭐 K-pop, 많이. 뭐 예. TV 드라마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예. 근데 그것보다는 또 근본적인 거. 예. 제가 이제 우리 그렉 스칼라듀 동지님 또 후배님하고 저랑 이제 거의 일치한다고 저는 믿는데, 이게 어느 경우로 가든 저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 체제는 끝장나요. 그런데 이런 활동, 우리 소중한 동지님 후배님께서 하시는 이런 종류의 활동이 왜 소중하냐면, 또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조금이라도 좀 한 1mm라도 움직여보자고 움직이는 우리 이선본이나 우리 애청자님 같은 분들이 왜 소중하냐면, 이 활동에서 이제 그 퀄리티, 그레이드가 정해지는 거거든. 아니, 아우슈비츠에 다 망해갖고 개 한 마리 풀려나와서 정문 앞에 있으면 그 개도 해방된 거요. 그러니까 개같이 해방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개같이 해방될 수, 그러니까 다들 조선 한국에 식용 개 사육장들 많잖아요. 거기 문짝 열어놓으면 개들 다 나와서 동네에서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겉으로 보면 그런 모습 비슷하지만 거기에 어떤 고귀한 어떤 비전과 꿈과 가치와 원칙이 심겨져서 해방될 수도 있잖아요. 후자가 되면 그 다음 달라지는 거거든. 게임이. 그 유전자를 만드시는 소중한 우리 후배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무슨 말씀? 후배님, 화이팅! 선배님, 예.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예. 아무튼 세상은 좁아요. 좁고요. 인류는 결국 하나예요. 결국 하나고, 뿌리가, 우리가 우리 뿌리부터 하나로 묶어야죠. 그러니까 나라가 꼭 같이 당장에 무슨 흡수통일, 그거 어려워요. 미국도 힘들 거고, 소련도 힘들고, 러시아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그러나 북한이 해방돼서 2,500만 명이 자유로운 프리 노스 코리아를 향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이라는 것을 삶의 토대로 살아가는 그런 개인 실존으로 부활하는 과정. 이 인류사적 드라마에 우리가 바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 우리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런 어떤, 저는 비록 그 교회 문 밖에 살아있지만 이런 종류의 운명 혹은 소명을 마주대하고 이렇게 한 목숨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니까 지금 뭐 한국 정치가 좀 많이 짜증나고 그러더라도 이게 다 그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기운내서 또 이 무더운 여름을 뚫고 나가면서 뭔가를 이루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